새벽 5시 동해 묵후항의 안개 속에서 한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익사 사고로 보였던 이 사건은 곧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피해자는 거액의 공사 대금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갈등을 겪고 있던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항구 근처에서 또 다른 두 남자의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우연인가 공모인가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을 파헤친 한 형사의 치밀한 추적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묵후항의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거센 물보라를 일으켰다. 짙은 안개가 항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낚시를 나선 박성민 씨가 항구 끝자락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을 때였다. 밀려오는 파도 사이로 무언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떠내려온 쓰레기나 부유물인 줄 알았던 박 씨는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다. 얼굴이 물에 잠긴 채 뒤집혀 있었지만 옷차림새로 보아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었다. 박 씨는 서둘러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동해 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팀을 파견했다. 새벽 6시 30분경 묵후항 현장에 도착한 것은 강력계 이한 경감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이한 경감은 40대 초반의 베테랑 형사로 지난 15년간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이었다. 키가 큰 편이었고 날카로운 눈빛과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다. 현장 통제부터 시작하자. 누구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 이한 경감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했다. 쿡가수 직원들도 곧이어 도착하여 시신 수습 작업을 준비했다. 이한 경감은 신중하게 현장을 살펴보며 초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시신은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었고 얼굴에 심한 외상이 있었다. 머리 부분에 둔기에 맞은 듯한 상처가 선명했고 옷에는 핏자국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이한 경감은 이것이 단순한 익사 사고가 아니라 타살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쿡가수에서 부검 결과 나오기 전에라도 신원부터 확인해보자. 시신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지갑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김철수 씨, 51살의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동해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족으로는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 있었다. 이한 경감은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팀원들을 보냈다.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 주변의 방파제에서는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들이 발견되었다. 쿡가수 감식팀은 루미놀 시약을 이용하여 혈흔 반응을 확인했고 여러 지점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이곳이 실제 범행 현장이거나 최소한 시신이 물에 던져진 장소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감님, 이쪽 계단에서 발자국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방파제 계단 부근을 가리키며 보고했다.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선명하게 남은 운동화 자국이었다.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발자국의 방향은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한 경감은 이 발자국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석고를 이용한 본뜨기 작업을 지시했다. 오전 9시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김철수 씨의 아내인 이미영 씨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대학생 아들인 김민수 씨는 22살로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한 후 오열했다. 아버지가 어제 저녁부터 집에 오지 않았어요. 사업 관련해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다고 하시더니 이미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철수 씨는 전날 오후 6시경 집을 나서면서 사업 관련 미팅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만날 예정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특히 지난 3개월간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한 경감은 가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철수 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면담했다. 회사 직원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몇 달간 자금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15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장님이 며칠 전부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자주 하셨어요. 목소리가 꽤 높아지는 것을 들었는데 돈 문제로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직원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한 경감은 김철수 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보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통화 내역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사건 발생 전날 오후 5시경에 이루어진 통화였다. 상대방은 박진호라는 인물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건설업자였다. 박진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김철수 씨와는 오랜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한 경감은 박진호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박진호 씨, 사건 발생 전날 김철수 씨와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공사대금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서로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크게 다툰 건 아니었습니다. 박진호의 대답은 다소 모호했다. 이한 경감은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려웠다. 한편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다. 김철수 씨의 사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머리 부분에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명확했고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였다. 또한 시신에서 익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사망 후 바다에 투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범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한 경감은 사건의 윤곽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범행 시각, 범행 방법, 시신 유기 과정 등이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범인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분석 결과도 나왔다. 운동화 사이즈는 270mm였고 브랜드는 국내 유명 스포츠용품 회사 제품이었다. 발자국의 마모 상태나 특징을 통해 범인의 체형이나 걸음걸이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다. 범인은 키가 큰 편이고 체중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한 경감은 팀원들과 함께 수사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최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또한 묵호항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어떤 원한이나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 경감의 판단에 따라 수사팀은 김철수 씨의 사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건설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금 문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저녁 무렵 묵호항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한 경감의 마음은 무거웠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억울하게 사라진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내일의 수사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아침 이한 경감은 일찍 사무실에 나와 전날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김철수 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 회사 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들을 종합하여 수사 방향을 정리하고 있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일 저녁 시간대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경감님, 묵호항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팀원인 박현수 경사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박 경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로 특히 디지털 수사 분야에 능통했다. 그는 밤새 관할 구청과 인근 상점들을 돌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수집했다. 항구 입구 쪽 카메라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40분경의 영상이었다. 흐릿하지만 한 남성이 묵호항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체격이나 걸음걸이로 보아 김철수 씨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이 시각이면 김철수 씨가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시점일 것입니다. 이한 경감은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세밀하게 관찰했다. 김철수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혼자 걸어가고 있었고 특별히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약 10분 후인 오후 9시경
같은 지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인물이 포착되었다. 이 사람을 보세요. 키가 상당히 크고 걸음걸이가 급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철수 씨와는 다른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키가 180cm 정도로 추정되었고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어 식별이 어려웠지만 걸음걸이나 몸짓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가수에서 분석한 발자국 자료와 영상 속 인물의 신발을 비교한 결과 브랜드와 크기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한 경감은 이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격자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원들을 나누어 묵후항 주변 지역의 목격자 조사에 착수했다. 항구 근처에는 몇 개의 횟집과 카페, 그리고 낚시용품점 등이 있었다. 사건 발생 당일 저녁 시간대에 이 일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찾아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항구 입구에 있는 바다횟집이었다. 40대 후반의 사장 최영수 씨는 당일 저녁 9시경까지 가게를 운영했다고 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는데 손님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시간에 누군가 항구 쪽으로 가는 걸 보셨나요? 아, 그러고 보니 한 사람이 급하게 걸어가는 걸 봤어요.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요. 최 사장의 증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일치했다. 그는 그 사람이 평소에 자주 보던 얼굴이 아니었다고 했다. 항구 근처 단골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날 본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나요? 아니요,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계속 시계를 보면서 걸어가더니만. 이한 경감은 최 사장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약속 시간에 늦었거나 아니면 범행 후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항구 근처의 카페였다. 젊은 사장인 김미래 씨는 29살의 여성으로 당일 저녁 10시까지 카페를 운영했다고 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시각 무렵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9시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항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거운 게 물에 빠지는 소리 같았는데 김미래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다. 그 시각은 부검 결과 추정된 사망 시각과 거의 일치했다. 범인이 김철수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던진 시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밖을 내다보셨나요? 네, 잠깐 밖을 봤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는 못 봤지만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미래 씨는 그 순간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평소에 조용한 항구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 때문에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드러냈다. 혹시 제가 뭔가 위험한 것을 본 건 아닐까요? 범인이 저를 알아볼까봐 걱정이에요. 이한 경감은 김미래 씨의 불안감을 이해했다. 목격자 보호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시 경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혹시 추가로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변을 계속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며칠간은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오후에는 낚시용품점 사장인 이철민 씨를 만났다. 60대 초반의 이 사장은 40년 넘게 이 일대에서 장사를 해온 토박이었다. 그는 항구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낯선 사람이 와서 물어본 게 있어요. 이 사장의 증언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7시경 한 남성이 가게에 와서 김철수 씨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이다. 김철수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건설업을 한다면서 이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한 경감의 눈이 번뜩였다. 이는 범인이 김철수 씨의 행방을 미리 파악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다.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세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목소리가 좀 거칠었어요. 말투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람은 김철수 씨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철수 씨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인이 김철수 씨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온 이한 경감은 수집된 목격자 진술들을 종합하여 분석했다. 3명의 목격자 진술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범행의 개요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범인은 사전에 김철수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약속을 잡아 항구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이한 경감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정리했다. 범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김철수 씨를 묵후항으로 불러내어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추정이었다. 그렇다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당한 원한이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현수 경사가 의견을 제시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한 경감도 같은 생각이었다. 내일부터 김철수 씨의 사업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금전적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한편 김미래 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 밤 들었던 이상한 소리와 급하게 뛰어가던 그림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혹시 자신이 범인의 얼굴을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김미래 씨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그녀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항구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온 건 아닐까? 불안감이 극도로 커진 김미래 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이한 경감은 비록 새벽이었지만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항구 주변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며칠간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한 경감은 김미래 씨를 안심키려고 노력했지만 목격자의 심리적 불안정은 수사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현재의 심리 상태로는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이한 경감은 본격적인 용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김철수 씨의 회사 관련 서류를 통해 최근 분쟁이 있었던 업체들을 파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한건설이라는 회사와의 갈등이었다. 대한건설과 김철수 씨의 회사는 지난 6개월간 15억 원 규모의 공사 대금 지급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품질 문제를 이유로 대한건설 측에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건설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한건설의 대표는 박진호 씨였다. 전날 이미 한번 조사를 받았던 그였지만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만큼 재조사가 필요했다. 이한 경감은 박진호 씨를 경찰서로 소환했다. 박진호 씨, 사건 당일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어디 계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박진호 씨의 대답은 전날과 동일했다. 하지만 이한 경감은 그의 알리바이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의 아내를 별도로 만나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혹시 김철수 씨가 당일 오후에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던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그 전날 오후였어요. 하지만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진호 씨의 진술에는 거짓이 있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경에 김철수 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이한 경감은 이 부분을 추궁했다. 통화 기록을 보니 당일 오후 6시 30분에 김철수 씨와 통화하셨네요. 왜 거짓말을 하셨나요? 아, 그게 깜빡했습니다. 워낙 짧은 통화였거든요. 박진호 씨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한 경감은 그가 뭔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그냥 공사 관련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한 경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진호 씨의 차량 운행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저녁, 이한 경감은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발자국은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에서 나온 것이 확실했고 신발 밑창의 마모 상태를 통해 착용자의 걸음걸이 습관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은 평소 발끝부터 먼저 착지하는 습관이 있고 오른발에 더 많은 체중을 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범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이한 경감은 내일 박진호 씨의 신발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그의 신발에서 동일한 특징이 발견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이한 경감은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목격자들의 증언, 물적 증거, 그리고 용의자의 모순된 진술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는 늦은 밤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이한 경감은 팀원들과 함께 박진호 씨의 거주지로 향했다. 어제의 조사에서 그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그의 신발을 비교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박진호 씨는 동해시 외곽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건설업에 종사한 지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진호 씨,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 경감의 요청에 박진호 씨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영장을 제시하자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 신발장에는 여러 켤레의 신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검은색 운동화 한 켤레가 눈에 띄었다. 이 신발을 언제 구입하셨나요? 한 석 달 전쯤 샀을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박현수 경사가 운동화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브랜드와 사이즈가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발 밑창의 마모 상태였다. 국가수에서 분석한 발자국의 특징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 신발을 국가수로 가져가서 정밀 분석을 받겠습니다. 박진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가를 반복했다. 이한 경감은 그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혹시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이한 경감은 박진호 씨의 아내 김순희 씨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남편분이 집에 계셨나요? 네, 집에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의 대답은 남편의 진술과 일치했다. 하지만 이한 경감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에 무슨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기억하세요?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김순희 씨의 대답은 다소 모호했다. 남편을 감싸려는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한 경감은 그녀의 표정과 말투를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내 사업이 어려워서. 특히 김철수 씨와의 공사 대금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김순희 씨는 남편이 김철수 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했다고 증언했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이제 정말 끝장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김순희 씨의 증언은 남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국가수에서는 박진호 씨의 신발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발 밑창의 패턴과 현장 발자국을 컴퓨터로 대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경감님, 신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수 직원의 전화를 받은 이한 경감은 즉시 연구소로 향했다.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박진호 씨의 신발과 현장 발자국이 98%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 일치율이면 동일인의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발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미세한 양이었지만 루미놀 시약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는 박진호 씨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혈흔이 피해자의 것인지 DNA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이한 경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다. 오후에는 박진호 씨의 차량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그의 차는 검은색 SUV였는데 차량 내부와 트렁크를 루미놀로 검사한 결과 여러 지점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 트렁크 바닥과 운전석 발밑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박진호 씨가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증거를 처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마도 흉기를 운반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을 처리하는 데 차량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했나요? 네, 하지만 사건 당일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박진호 씨가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데이터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그가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저녁 무렵 이한 경감은 다시 한번 박진호 씨를 소환했다. 이번에는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가능했다. 박진호 씨, 당신의 신발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발자국과 일치합니다. 박진호 씨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박진호 씨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김철수 씨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했다. 공사 대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김철수 씨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묵호항에서 오후 9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남에서는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김철수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공사 대금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공사 품질에 문제가 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고요. 박진호 씨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15억 원이 날아가면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다. 절망감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김철수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때린 건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박진호 씨는 현장에 있던 돌로 김철수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한 번만 때렸는데도 김철수 씨는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리고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신을 바다에 박진호 씨는 김철수 씨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바다에 던졌다고 했다. 그리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김철수 씨 생각만 났어요. 이한 경감은 박진호 씨의 진술을 자세히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었다.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김철수 씨를 묵호항으로 부른 것은 누구였나요? 김철수 씨가 먼저 연락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진호 씨가 먼저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그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통화 기록을 보니 당신이 먼저 전화를 걸었네요. 왜 거짓말을 하나요? 박진호 씨는 다시 당황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네,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박진호 씨는 사실 며칠 전부터 김철수 씨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다. 공사 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로요. 이한 경감은 박진호 씨의 진술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다른 공범이나 배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과 상의한 적은 없나요?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부추긴 사람은? 아니요, 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박진호 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한 경감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박진호 씨 외에 김철수 씨와 갈등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이한 경감은 김철수 씨의 회사 직원들을 다시 만났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회사 격리 직원인 정수민 씨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김 사장의 사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다. 사장님이 최근에 다른 분과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수민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철수 씨는 박진호 씨 외에도 최근 몇 개월간 여러 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자재 공급 업체인 동양철강과는 2억 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놓고 법정 다툼 중이었다. 동양철강 사장도 며칠 전에 회사에 와서 큰 소리 쳤어요. 돈을 안 주면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이한 경감은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다는 생각에 흥미를 느꼈다. 동양철강의 대표는 누구이며 그와 김철수 씨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동양철강 대표가 누구인가요? 이강민이라는 분이에요.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성격이 좀 불 같으세요. 정수민 씨는 이강민 씨가 며칠 전 회사를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김철수 씨에게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위협했다고 했다. 그때 사장님이 많이 무서워하셨어요. 이강민 씨가 예전에 폭력 전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한 경감은 즉시 이강민 씨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했다. 조회 결과 그는 과거 폭행죄와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체격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의 주인과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이강민 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진호 씨가 범행을 자백한 상황에서 다른 용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한 경감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했다. 저녁 무렵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진호 씨의 신발에서 발견된 혈흔은 김철수 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로써 박진호 씨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한 경감은 박진호 씨를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물적 증거와 자백이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불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김미래 씨였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계속 괴롭혔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경감님, 그날 밤에 본 사람이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김미래 씨의 새로운 증언은 사건을 다시 미궁으로 빠뜨렸다. 과연 박진호 씨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것일까? 이한 경감은 내일 다시 김미래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이한 경감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박진호 씨의 자백과 물적 증거로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증언이 나타난 것이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일이면 모든 의문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는 집으로 향했다. 이한 경감은 새벽같이 사무실로 나왔다. 잠은 설핏 들었지만 김미래 씨의 전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2명이었다는 그 말 그냥 착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면? 현장에 있던 인물이 2명이었다면 박진호 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박현수 경사에게 지시했다. 김미래 씨 다시 모셔. 가능한 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그날 아침 김미래 씨는 경찰서 내 상담실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불안에 가득했지만 그 속엔 다짐한 듯한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기억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김철수 씨를 밀치는 듯했고 다른 사람은 그걸 말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한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그 2사람의 신체 특징이나 움직임에 대해 더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미래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보단 조금 더 체격이 있었고 어깨가 유독 넓었던 것 같아요. 2사람이 실랑이 하는 동안 이러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낮고 굵었어요. 박진호가 아니라면 또 누구일까? 이한 경감은 바로 전날 정수민 씨의 진술을 떠올렸다. 동양철강 대표 이강민. 폭력 전과에 김철수와 금전 다툼까지 있었다. 혹시 그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이강민을 다시 불러야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닌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식 소환이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 이강민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여유가 섞인 무표정이 떠 있었다. 이강민 씨, 묵호항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억나시죠? 김철수 씨와 최근 다툼이 있었다는 점. 아니, 경찰이 뭘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난 그날 밤 집에 있었고 내 위치 다 확인하셨잖아요. 이한 경감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날 당신은 김철수 씨와 박진호 씨가 묵호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강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황은 아니었지만 순간적인 긴장이 얼굴에 스쳤다. 그런 얘기를 박진호가 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당신도 그 자리에 간 건 아닙니까? 그건 단지 일이 잘못될까 걱정돼서 따라간 겁니다. 솔직히 돈 문제가 크다 보니 혹시라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요. 이한 경감의 눈빛이 번뜩였다. 결국 현장에 있었군요. 이강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먼저 때리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진호가 말리려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김철수가 도발을 했죠. 박진호가 그날만큼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회사 망한다고 가족까지. 그래서 당신은 말리기만 했다는 겁니까? 예. 나는 말렸어요. 그 사람이 돌을 들었을 때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한 경감은 정적 속에서 결론을 내렸다. 범행의 직접 실행자는 박진호였지만 이강민은 현장에서 이를 방조했고 사후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형법상 살인죄 방조 혐의가 적용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강민 씨, 당신은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진술을 은폐했습니다. 이강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무거운 공기가 조사실 안을 가득 채웠다. 며칠 후 사건 브리핑. 이한 경감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김철수 씨는 공사대금 분쟁으로 박진호에게 원한을 샀고 갈등의 끝에서 살해당했다. 이강민은 현장에 동행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하고 사후에도 침묵함으로써 공범적 위치에 놓였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닌 조직적 실패와 인간관계의 왜곡이 빚은 비극입니다. 범인 박진호는 살인죄로, 이강민은 살인방조죄로 각각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박진호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이강민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묵호항 다시 고요한 바다. 사건 해결 후 이한 경감은 다시 묵호항을 찾았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사건이 있던 바로 그 방파제에 서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마음속에는 형사로서의 책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해치고 그 욕심이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그는 조용히 뒤를 돌아섰다. 갈매기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